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슈도 함께 흘러져 나왔는데요. 글로벌 경제는 미국 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정책의 방향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의 각종 이슈들 분석을 해보면서 이슈를 점검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지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기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0.26%대 상승하면서 2150포인트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로써 2거래일째 연속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45%대 상승 중인데요. 729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시장에서는요, 기관이 어제 3천억 원 넘게 팔면서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43%대 상승하면서 7,106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26%대 상승 중인데요. 2,756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엔화 수요가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5%대 밀리면서 9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0.11%대 상승 중인데요. 123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국제 뉴스에 원유는 함께 상승 중입니다. 크루드 오일 현재 0.13%대 상승하면서 7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요, 2600선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22,56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함께 내려왔습니다. 1%가 넘는 하락이었는데요. 1.38%대 하락하면서 25,44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슈들을 체크하고 또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의 글로벌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의 바닥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을 흔드는 요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조정세가 지속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증시의 불안감 속에서 달러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달러화 강세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미 증시가요, 유동성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나스닥이 최근 추세가 강하게 이제 매도로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구간이라고 판단하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의견은 이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바닥을 찍었을 때 나타났던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매도가 아직 나타내지 않음을 지금 꼽고 있죠. 상황 자체가. ETF, 즉 상장지수 펀드의 매도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우려하는데, 현 미국 증시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으로 꼽는 점은 앞으로 지금 이제 시즌 자체가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가를 형성할 자리를 조금 다수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 이제 미 나스닥 지수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세장이었어요. 추세장이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구간 내에서부터 이제 박스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일봉상 좀 지지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라인 자체는 앞으로 이제 7340까지는 조금 나스닥 지수가 상방으로 좀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가 갱신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점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요새 최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 증시가 지금 어쨌든 일봉에 대한 스팬이 밀리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데일리 매매에 대해서 큰 수익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클 뿐더러 큰 손실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좀 아시면서 나스닥이나 S&P에 대해서 매수 장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갖고 매매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염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뉴스는요, 두 번째 이슈와도 함께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가 약세장을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아무래도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 달러도 약세를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달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달러와 조금 증시를 연동을 안 하는데, 다수의 이제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이제 미 증시의 하락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장이 펼쳐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미국 달러가 이제 96달러에서 92달러 사이의 박스권으로 올 한 해 이렇게 박스권으로 테두리 안에 갇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시사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죠. 예, 지난주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뒤따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 장세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지난달과 이제 동결이 떴죠. 예상치보다 이제 0.1포인트 떨어지는 2.2%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9월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 FOMC 회의에 매파 발언이 이번 달이죠. 10월 말에 있을 FOMC 회의 전에 매파에 대한 발언을 꺼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약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그럼 지금 장세가 달러가 굉장히 약세장을 뿜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시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FOMC 전까지는 달러의 약세가 지속될 거고 그 이후에 좀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도 방향이 좀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최근에 나스닥 관련해갖고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 지금은 매수다 매도다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장세는 이제 스팬을 뚫지 못하는 추세장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한 매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오늘부터 국면 자체가 여기서 박스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그러면 지금 매수다 매도다 판단하는 시기가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 대한 테두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나스닥 강세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시사되면은 그때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다시 한번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나스닥을 당분간 한 요 근래 이번 주까지도 길면 이번 주 내내도 좀 쉬어갈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박스 장세가 형성되는지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형성이 나오는지 그때 판단해도 조금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자, 이 FOMC에서 나오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인데 이게 제로 영역으로 갈 때까지는 이제 이제 채권의 이격 자체가 오히려 역전 현상 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나스닥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제로 영역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스닥이 이제 고가갱신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차트로 좀 넘어가 보면은 지금 여기가 최근 장세가 엄청난 약세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해갖고 여기서 이제 고점이 형성됐다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는 점이에요. 언제든지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굉장히 박스권을 내뿜을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박스를 형성하고 다시 한번 매수 추세가 형성되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는 현재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통화 상품 중에서는 좀 무엇 눈여겨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을 시도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스위스 프랑 같은 거는 사실 이제 비주류 상품이에요. 통화 대비해갖고 굉장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작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추천드리는 건 유로나 엔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통화 상품 대비해갖고 가장 안정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황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프랑스나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매매 종목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꾸려보면 좋을까요? 오일도 마찬가지죠. 예, 오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올해 말까지 이제 76.9달러 이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선 인근 자체가 굉장히 조정 구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좀 차트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라인 구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72달러까지는 이제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장세 구간 내에서는 조금 다소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함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전해와 같은 이제 추세장이 형성이 되면 그때 들이대도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시황 자체가 이제 이란 제재 그리고 원유 수요 급등 관련해 갖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시황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된다. 전과 같은 이제 기준선 위치값 같은 데서 매수를 다시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하겠다. 그럼 아까 나스닥과 같은 위치죠. 현재 상황 자체가 강한 매도세에 뒤따른 뒤 박스권 형성 뒤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매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형성되는지 좀 판단 뒤에 추후에 이제 마디 고가를 갱신하고 기준선 위치값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좀 적절한 포지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아직까지도 방향이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가이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요, 아시아 증시들과 함께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지난 14일에 트럼프의 추가 관세 발언도 역시 영향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만나볼 이슈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내 스타트업들의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투자와 언제 나타날지 모를 한계가 그 이유인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음원 플랫폼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중국 음원 시장에서 경쟁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첫 번째 이슈 알아본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국 전일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2600선도 위험하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2600선은 당연히 어제 무너졌고요. 중요한 사실은 과연 그러면서 얼마나 증시가 좀 버텨줄까?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이제 캔들에 이제 밑꼬리를 달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는데, 사실 기대가 거의,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역시 기대 안 한 만큼, 기대하는 만큼 별로 이제 지수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조합 같은 경우는 1.49%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2600선이 또다시 무너졌고요. 다만, 이제, 괜찮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 이제, 10월 11일과 그다음에 10월 12일 이때 이제 기록했던 이제 저가 수준보다는 그나마 좀 낫다. 네, 그때 저가 수준 예를 들면은 이제 10월 10일 같은 경우 2,560선이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2일 같은 경우는 2,596선이었는데 그나마 현재 지금 저가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 상승지수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일단락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유럽 전쟁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한주작국 이슈인데 한주작국 이슈에서 이제 돈이 빠진 것으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재무부에서 얼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해줄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 얘기했다 그래도 사실, 다음 또 환율 보고서 나올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빨리 얘기가 나와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좀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스타트업들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1990년 후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유사하다고 하려면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어떻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닷컴 버블은 많이 올라온 정도가 아니었죠.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때 같이 그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사실 상한가가 15일 연속 상한가 이런 정도 나와야 이게 좀 이제 닷컴 버블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닷컴 버블하고는 크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수가 현재 급등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중국이야말로 최근에 가장 유니콘 기업이 많은 기업들로 그렇게 유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규 창업 같은 게 열풍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막 등장하는데 지금 109개나 되는 유니콘 기업들이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가치가 한 5,570억 달러라고 하고요. 최근 유명해진 이제 유니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100% 앱을 통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커피 체인을 이제 하고 있는 위시 커피가 지금 상당히 좀 유명세를 타고 있죠. 이 커피 주문하고 결제를 모두 이제 어플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해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국헌대에서 2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시 커피가 현재 지금 최근에 유니콘 기업 중에 약간 좀 핫한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벤처소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해 중국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받은 돈이 710억 달러나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한 700억 달러 정도니까 미국
Ge인디 스타트업의 천국이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스타트업 뭐 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미국의 전형적인 아메리카들이 있는 스타트업들도 중국에 밀리는 현재 중국에 710억 달러 투자받았죠. 미국은 이제 700달러 투자받으면서 중국이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본고장이 되지 않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투자 규모는 무려 18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분들이 현재는 이제 주가 지수로 표현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해가면서 약간의 버블들이 계속 끼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어시저널에서 이제 나온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한 성장은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블 닷컴 때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뭐 닷컴 버블 때는 이제 사실 미국 나스닥 닷컴 버블 때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던 종목이 지금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시스코가 어제 밀렸는데 시스코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때 닷컴 버블 때 그 시스코가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 1위였던 종목이었는데 시스코는 아직도 좀 살아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해가지고 올라온 회사 중에 참 독보적인 회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위에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이 파산을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유명했죠. 우리나라 새로운 기획부터 해가지고.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주식 투자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20년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때가 새로운 기획이나 뭐, 그때 유명했던 기업들은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다음 카카오 하나 정도 있네요. 카카오 정도 하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산 청산인데, 국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 유니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텐센트 홀딩스거든요. 텐센트 홀딩스인데, 최근 텐센트 홀딩스를 약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약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AT, 중국의 BAT 중에 텐센트 홀딩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M&A를 이제 병행해 오면서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좀 인수합병 한 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텐센트의 지분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과연 유동성이 꺾이는 시점에는 과연 이게 부메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텐센트 홀딩스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중국은 이제 또 일부 게임이나 일부 컨텐츠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규제를 갖고 있어서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게임 이쪽이라서 주로 투자를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좀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게임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텐센트 위에 이제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비는 역시 비전 성적 금융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상장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대표적인 거 하나인데요. 알리바바 밑에 있는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핀테크 관련 회사인데 상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현재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이거를 본토로 회귀하려고 하니 지금 워낙 본토 회귀를 중국 정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귀하려고 하는데 사실 알리바바도 좀 그래도 나스닥에 있는 게 좀 더 낫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 안 하자니 중국 정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엔터파이낸셜을 이제 본토 A주에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이제 규제에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조정을 봐서 괜찮은데 중국 지수가 회복한 이후에는 닷컴 버블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상장이 되었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비상장이 때는 이제 그렇게 크게 조심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상장이 돼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이렇게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우르르 올라올 때쯤 해서 우리가 닷컴 버블을 항상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사실 막연한 규제 완화도 경제를 경쟁을 조금 더 치열하게 만드는 데 유발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규제가 지금 얘기 드리자면 규제가 있을 때 없는 규제라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규제를 하려면 아예 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진짜 핀테크로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상장을 못하죠? 이거 상장에 대한 규제인 겁니다, 이거는. 상장에 대한 규제인 거지. 이게 그러면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핀테크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텐센트 홀딩스는 이제 약간 권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진짜 권력을 잡고 있는 곳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좀 규제가 많은 산업들 위주로, 그런 위주로 포진되어 있어요. 게임 쪽이나, 기타 이런 다른 쪽. 그리고 텐센트 홀딩스가 좀 미움받고 있는 게, 해외에 있는 유니콘 기업들 많이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만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텐센트는 약간 해외에 있는데도 여러 군데 쭉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텐센트가 하는 게 미운 거예요, 중국 정부는. 텐센트가 엄청 믿거든요. 일본하고도 손잡고, 많이 하고, 그런 거 너무 쉽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별로 이제 텐센트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규제가 좀 많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좀 많고, 일단 컨텐츠 규제는, 상당히 심합니다. 컨텐츠 규제는.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중국에 침투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는 게 단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규제가 중국 시장을 보호하는 거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중국 시장하고 이게 과연 중국 사람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규제일까요? 그거는, 상당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과연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밀려서 결국 이제 오픈하게 되는 시장을. 그러면 바이두하고 구글하고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존하고 알리바바하고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중국이 버텨낼까요?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이제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이시 속의 화초처럼 자란 거기 때문에, 사실 절대 좋지는 않다. 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경쟁을 해가면서 조금 어느 정도 적당한 규제에 경제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은 거지. 결국 이런 상태로 끌고 와서 지금 당장 이제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뭔가 해법이 나와서 중국이 양보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신저 풀고 그다음에 포털 풀고 하면 과연 중국이 버텨낼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자체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좀 약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중국 음원시장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의 음원시장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이 음원시장도요.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 이거 원래 우리나라에서 진출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콘텐츠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못했죠. 진출을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음원 관련한 기업들이 유명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기술력 좋은 곳도 많고요. 플랫폼 잘 만드는 데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다 중국에서 막아가지고 우리나라 SK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에 한번 도전을 했었죠. 중국 쪽에 도전했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 부분이 규제로 막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규제가 있어서 막혀 있다 보니 결국은 이제 중국 기반 싸움이 되겠죠. 중국 기반 싸움. 중국 음원 시장이니까 중국 기반 싸움이 됐는데 텐센트 뮤직이 업계 1위고요. 그리고 이 텐센트 뮤직 오늘 텐센트 자주 나오네요. 텐센트 뮤직이 1위고 이 텐센트 뮤직이 뉴욕 증시에서 이제 IPO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IPO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 IPO를 뉴욕에서 하겠습니까? 중국 정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 짜증나가지고 중국 내에서 상장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다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바이두
2위가 레디지고 3위가 바이두인데 이 음원 시장에서 2위, 3위가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레디지하고 바이두가 손을 잡으면서 왕인 뮤직을 이제 인지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는데 레디지가 이제 왕인 뮤직을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왕인 뮤직에 투자한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바이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두하고 레디지가 드디어 이제 손을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텐센트 뮤직을 잡기 위해서 두 바이두와 이제 레디지가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이제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IPO 연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연기된 건 아니고 최근에 뉴욕 증시가 워낙에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 승인이 좀 안 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 음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현재 패권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좀 더 플랫폼을 크게 키우고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더 연계 사업을 많이 하고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 계속 M&A를 통해서만 커온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IPO를 통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는 하나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공모가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 흥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번 장을 좀 피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낙제 텐센트가 그 이슈몰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슈몰이 못한 부분이 레디지하고 바이두가 이슈몰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큰 음원 시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참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환율 조작국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정이 될 시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지정될 시 시장이 급나가는 건 뭐 그때 지난번 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난번 얘기를 시장이 밀린다는 건 그냥 제가 얘기 드렸듯이, 중국 한주알국 시장이 당연히 밀리겠죠. 그리고 중국 한주알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이슈에 나오지 않았나요? 뉴스에 어제 뉴스에 이미 중국 한주알국 될 가능성, 미국 외교부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편딱 얘기가 나오면 그걸 거의 못 뒤집어요. 거의 못 뒤집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중국 한주알국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거를 빌미로 그냥 중국 증시가 밀린 거지 환율 조약국이 될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G20 회담에서 이미 하기로 했는데 환율 조약국 지정하고 만난다? 그거 싸우지 않은 얘기죠. 그거는 치고받고 눈앞에서 둘이서 멱살 잡고 싸우자는 얘기인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환율 조약국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의 기업은 아까 음원 시장 아직 다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음원 시장이 사실 중국 음원 시장 규모가 큰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이상한 질문 하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네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음원 시장 재밌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종목은 창신 신소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2차전지 관련해서 좀 특집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제 가져온 종목도 2차전지 관련 주였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관련 창신 신소재.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분리막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리막 관련 기업인데, 분리막 관련 기업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SK 이노베이션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즉,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분리막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창신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고성장에 따라서 볼리막에서 이제 상당히 기박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0년에 상해은결이라는 이제 원래 볼리막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레벨을 통해서 인수를 하면서 볼리막 시장에 좀 뛰어들어온 상태입니다. 중국 전체 볼리막 시장 점유율이 한 16%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기준이 이제 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배터리 2차 기준이 많이 상향이 되면서 건식 볼리막보다는 이제 습식 볼리막이 인기가 있거든요. 고사양이고 상당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이 습식 볼리막이 인기가 있는데, 창신 신소재가 약간 습식 볼리막의 기술이 좀 괜찮은 그런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은 거의 습식 볼리막은 거의,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신 신소재도 뭐 보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뭐 기술력이 나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습식 볼리막 분야에서는 이 창신 신소재가 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를 보면은, 이건 이제 배터리에서 납품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매출처를 보면은 CATL이나 이제 BYD, 그다음 국원 하이테크 같은 이제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 창신 신소재 그냥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창신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차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거는 저는 이제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이제 미래에 좀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 40위안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신천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이 40위안 구간은 일단 들어와줘야 됩니다.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40위안 구간에 다시 위치를 해서 안착을 한 상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위안을 돌파하면은 그때 매수 보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려서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42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4.500위안, 34.500위안이면 지금 현재 35.680위안이니까 지금 현재에서 이제 전전일 저가 수준이거든요. 그걸 이제 손절가로 잡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는 50위안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58위안대로 보시면은, 상당히, 외국에 있는 그런 분리막 회사를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장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리막 관련, 2차 분리막 관련 회사를 투자하고 싶어도, 이제 다른 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정유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오로지 분리막만으로 이제 뭔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 없는데, 다행히 이제 중국에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좋지 않으니 주가가 반등했을 때 40위안 돌파하면 그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유념해서 대응하시면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기업은요, 창신 신소재였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매수는 아니고요, 바닥을 짚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노려보시라는 말씀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코인 시장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코인의 거래소마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의 이슈에서 다뤄볼게요.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가 상장 암호화폐의 칼을 빼들였습니다.
더 이상 무능하고 부정한 암호화폐는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업비트의 새로운 상장 체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날로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보안 취약성인데요. 올해만 해도 수차례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빠뜨리기도 했었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게 줄 직업군에 대한 모든 것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업비트가요, 상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네, 상장 심사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총 21개 항목의 점검 항목이 공개됐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 법규 준수, 기술 역량, 암호화의 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 및 로드맵을 진단하는 프로젝트의 투명성, 기술 호환성, 기술 문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보는 거래의 원활한 지원 가능성, 초기 분배의 공정성,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투자의 공정한 참여 가능성입니다. 업비트는 상장 전과 상장 후 두 단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평가하게 됩니다. 상장 전에는 시장 조사를 실시해 상장 잠재 후보군을 선정한 뒤 실사를 거쳐 상장 후보를 뽑습니다. 후보 프로젝트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 후에도 유동성이 낮은 프로젝트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되고 유의 종목 지정 후 해당 프로젝트가 문제점을 개선하면 유의 종목을 해제하게 되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는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후에도 관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안정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비트가 이번에 이렇게 체계를 좀 새롭게 도입하는 이유, 그리고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업비트는 오픈 이후 지난 1년간 제휴사인 비트렉스의 상장 기준을 참고해 원화시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1년여 사이에 업비트에서 원화시장 거래 비중이 80%를 넘고 원화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반영해 상장 기준을 체계화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업비트의 설명입니다. 업비트는 상장 심사 체계를 상장 전 스크리닝과 상장 후 관리에 계속 적응하여 더욱 좋은 프로젝트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변화에 따라서 또 시장에도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상장 심사 원칙을 공개한 것에 대해 업비트는 세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나라보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업비트 스스로 프로젝트 검증 역량을 키워왔으며 1년여간 축적된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공개한 것은 업비트의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는 것과 상장 심사비를 받지 않는다는 기본 정책을 포함해 프로젝트 선정 원칙과 이후 점검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번 상장 심사 원칙 공개는 각 프로젝트 팀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판단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업비트의 이러한 활동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좋은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이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알맞은 체제도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감사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2016년 6월 이더리움 재단이 만든 펀딩 시스템 다오 프로젝트는 244만 이더를 해킹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체 모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로 현금으로 따지면 5,50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은 640억 정도에 달합니다. 해커는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이더를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스플리트 기능의 호출 취약성을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 페로티 회사의 머티싱 월렛을 접근할 때 필요한 코드가 삭제되면서 87개의 지갑과 그 안에 담겨있던 51만 이더의 출금이 막혔었습니다. 머티싱 월렛 라이브러리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적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요. 페로티사에서 ICO 자금을 보관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해킹 사건들은 코드의 작은 결함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코드를 감사하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바로 블록체인 보안 감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잇따른 해킹 사례로 인해서 현재 이 직업군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보안 감사 전문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록체인 보안 감사 전문가는 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진 코드의 결점을 찾아내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호화폐 코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보니 투자사 및 펀드 등 투자기관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전 제3자의 시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무결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에서 회계사가 외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외부자의 시각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안 수준을 가질 수 있는지 살핍니다. 기본 산업군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의 품질 관리나 테스터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안감사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직업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안감사 전문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온더, 해치랩스, 헥슬란트 세 기업이 꼽힙니다. 온더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코드의 오딧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해치랩스는 직원 5명, 헥슬란트는 팀장급 개발자 1명이 오딧을 진행합니다.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살펴보면 산업 내에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안 감사를 제공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더 많은 개발자들이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 보안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완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먼저 고객서로부터 보안 감사를 원하는 코드를 받아봅니다. 다음은 보안 감사 기업에서 제공하는 감사 도구를 비롯해 오에테, 미스릴 등 오픈소스 보안 감사 도구를 통해서 해당 코드의 보안 감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러 분석 툴을 통해 기존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찾아내고자 감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보안 감사 전문가들은 코드 보안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당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앞서 공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기존의 코드를 사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코드의 일부분을 덧붙일 경우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코드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코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팀 내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코드 오류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드 검증과 배포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코드를 바라보고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안 감사와 관련해서 현재 국내 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현재 실정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은 2곳 이상의 보안 감사 업체를 선정해 의정을 받고 있지만 이후에서 버그 바운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면 국내 팀은 한 곳으로부터 보안 감사를 받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안 감사 비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무진들이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도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도 덜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보안 감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미 유통된 뒤 문제가 터지고 난 후에야 뒤늦게 찾아오는 게 대부분이라 그에 따른 비용 역시도 배가 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커지면서 보안 감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상장을 앞둔 암호화폐 코드에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보안 감사를 진행하는 코드 감사가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후오비에 상장된 스마트 메시 토큰 문제로 거래소에서도 토큰 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거래소의 문제가 아닌 토큰상의 결함임에도 해당 프로젝트를 비롯해 거래소도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상장된 이후에도 토큰 결함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감사는 퍼블릭 체인 영역에 맞닿아 있고 이는 토큰과 직결됩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효율적인 기능들이 수행되는가를 꼼꼼히 따져줄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커 같은 마인드가 필요하며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다양한 기능을 조합해서 문제 가능성을 예측하는 자질 또한 필요합니다. 올해 초 암호화폐 시장이 커졌을 때 관련 작업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커지면서 오디시라는 직업 자체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내부 구조가 발전한다 해도 이 업무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비행기나 미사일을 만져보면서 검수하듯 블록체인 코드도 직접 만져봐야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 속도와 보안 감사 역할은 이제 정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은 블록체인 산업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국내에도 관련 직업군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호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졌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